뉴스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성장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며 경제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마트와 식당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되며 통장의 잔고는 월급날이 지나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식 통계는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주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는 것일까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불안감이 감돌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깊숙한 곳까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숫자가 보여주는 착시 현상 때문에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경제 현장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얇아진 지갑과 활기를 잃어가는 주변 상권이 바로 경기 침체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불편한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의 몇 년 뒤 계좌잔고와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난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 날 갑자기 평온했던 당신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치솟고 빚은 쌓여만 가는데 미래를 대비할 여력조차 없어지는 그 절망적인 시점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위기와 달리 기회는 굉음을 내며 요란하게 찾아오기에 우리는 공포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그 신호를 포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절망할 때 현금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의 기회가 열립니다. 역사는 항상 위기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최악의 재앙이었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최고의 기회였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매수하고 모두가 환호하며 열광할 때 매도하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침착하게 현금을 쥐고 기다린 사람은 그 기회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 모두가 높은 가격에 자산을 사들일 때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서서히 공포가 시작되는 초입 단계이며 앞으로 더 큰 충격이 올 것이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냉정함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거대한 공포는 당신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난의 희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요란하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의 후회를 막기 위한 준비의 첫걸음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차가운 숫자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작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는 이미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도 고작 0.1% 성장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2%로 발표되면서 마치 경기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대부분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기댄 외형적인 수치일 뿐 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내수 경제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조차 1.8%에서 0.9%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쳤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전망치를 보며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내놓는 장밋빛 낙관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반도체 호황과 북적이는 카페 모습을 비추며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지갑은 정말로 두둑해졌습니까? 마트에서 사는 장바구니 무게가 늘어났거나 가족들과 외식하는 횟수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통계와 현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 옷을 사는 것이 사치가 되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것. 이것이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진짜 체감 경기입니다. 왜 전망은 항상 희망적인데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절망적인지 그 괴리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발생할 공포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침체를 인정하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멈춰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르며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체 대신 일시적 조정이나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같은 모호한 단어로 위기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숫자와 여러분의 얇아진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지금 상황이 심각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감정 없이 하나하나 뜯어보며 분석해야 할 시간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다가올 경제의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예보관과 같아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핵심 지표입니다. 경제를 분석하는 도구에는 현재를 진단하는 동행지수, 과거를 복기하는 후행지수,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봐야 할 것은 바로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는 선행지수입니다. 식당 운영을 예로 들어보면 손님이 뚝 끊기고 매출이 줄어든 뒤에야 걱정하는 것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라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예약 장부를 확인했을 때 다음 달 예약이 줄어들고 있다면 매출 감소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에는 건설 수주액이나 기계류 주문, 재고 순환지표 같은 실물 경제에 미래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포함됩니다. 현재 이 선행지수는 일부 지표는 개선되는 듯하나 다른 지표는 악화되는 등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이를 두고 개선세 둔화나 완만한 조정이라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실상은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방향을 잃었고 현재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으니 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인 소비 부문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약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 60%가 넘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튼튼한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이라는 외바퀴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위태롭게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출 중심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박수를 받지만 한 번 휘청이면 받쳐줄 내수 안전판이 없어 추락하기 쉽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가늘고 얇은 외줄 위를 보호 장비 하나 없이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고개사와 같습니다. 수출이 흔들릴 때 튼튼한 내수 시장이 충격을 흡수하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한국의 내수는 너무나 허약한 상태입니다. 내수가 이토록 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쓸 돈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40대 가장인 김대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 경제에 혈액인 돈이 돌지 않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직장인이지만 그는 작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의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은행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언제 회사가 어려워져 구조 조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김 대리는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하지 못하고 지갑을 굳게 닫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비상금이나 빚 갚을 돈을 마련하는 예비적 저축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 하나 아끼는 건 합리적이지만 모두가 동시에 돈을 쓰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돈을 못 번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결국 직원을 해고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져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악순환의 고리가 무한히 반복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바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소비 침체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이미 갇혀 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소비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고성장 시기를 지나 외환 위기, 카드 대란, 금융 위기를 거칠 때마다 소비의 활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소비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하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소비가 12%나 폭락했지만 바로 다음 해에 반등하며 오뚜기처럼 일어섰던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바닥을 친 후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가는 L자형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의 뼈대가 망가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돈을 풀거나 금리를 조금 낮추는 단기 처방으로는 이미 고장나버린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 위기 때는 1년이면 회복되었던 소비가 왜 이번에는 4년이 지나도록 전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번 위기는 외부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 내부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구조적 침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세 가지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벌어오는 수출의 붕괴, 둘째는 소비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셋째는 미래 동력인 잠재 성장률의 하락입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서서히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겨울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소멸해가는 빙하기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한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수출 구조에 심각하고 위험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최대 30%가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품목에 몰려 있어 반도체가 기침을 하면 경제 전체가 독감에 걸립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 효과가 경제 지표를 왜곡하는 사이 나머지 주력 산업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우리가 세계 1등이라 자부하던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턱 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이미 중국에 밀린 지 오래고 우리가 가진 마지막 보루였던 기술 격차마저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장벽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까지 겹치며 자동차와 철강 등 수출 효자 종목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품질만 좋으면 전 세계 어디에나 물건을 자유롭게 팔 수 있었던 호시절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 기업 투자가 줄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다시 나빠지는 이 구조적 덫에 한국 경제는 이미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수출 붕괴가 경제 위기의 방아쇠를 당겼다면 두 번째 원인인 감당할 수 없는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단순히 빚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보다 증가 속도가 더 공포스럽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 매우 기형적이고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까지 미리 가불해서 빚으로 현재의 삶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은 폭탄처럼 터져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경제를 순식간에 파탄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월 이자가 과거 60만 원 수준에서 최근 140만 원으로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니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 위축 수준이 아니라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내수 마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비 쿠폰을 뿌리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어도 빚 갚느라 지갑이 텅 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계 부채가 만든 거대한 뱃이 내수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어 어떤 경기 부양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조적 원인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잠재 성장률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 즉 국가의 기초 체력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4%대였던 이 기초 체력은 2010년대 3%대로 떨어지며 이미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선 지금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했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경제 규모를 키우는 힘 자체가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4%씩 쑥쑥 자라던 경제가 이제는 온 힘을 다해 쥐어짜도 2% 성장이 버거운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활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소비 시장의 파이가 작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등불도 함께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공장을 짓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투자를 멈추고 곳간에 현금만 쌓아두고 눈치를 봅니다. 혁신이 멈추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국가의 성장 엔진 자체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쏟아붓고 돈을 풀어도 예전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 자체가 고장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에 비싼 휘발유만 계속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성장 고착화라고 부르며 한번 이 깊은 늪에 빠지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출 부진, 가계부채,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쳐 단순 불황이 아닌 구조적 침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몰락이 과연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는 어떤 구체적인 고통을 주게 될까요? 당장 당신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을 살펴보면 회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신규 프로젝트는 사라졌으며 기대했던 연말 보너스는 삭감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구조 조정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조 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린다면 과연 예전과 같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40대나 50대, 가장이 한번 직장에서 밀려나면 예전 연봉과 대우를 보장받는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영업의 현실은 더욱 참혹해서 편의점이나 카페, 치킨집 사장님들의 한숨 소리가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비슷한 가게들은 넘쳐나는데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고 제 살 깎아먹기식의 치열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주말도 없이 꼬박 일하고 정산해보면 내 가게 알바생보다 가져가는 돈이 적은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빚 좋은 개살구이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빚 때문에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친구, 친척, 이웃이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입니다. 자산시장으로 눈을 돌려 부동산을 살펴보면 집값 불패라는 오랜 신화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지며 소득은 정체된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집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거래 절벽 현상은 지방을 넘어 수도권 외곽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의 핵심지로 빠르게 번져올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는 내가 현금이 필요해 집을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아예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반짝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털이 무너진 시장에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내 소중한 돈을 둬야 안전할지 사방을 둘러봐도
마땅한 피난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위험하고 주식도 불안하며 채권마저 흔들리는 모든 자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며 돈을 푸는 전통적인 부양책을 꺼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성이 생길 대로 생긴 시장에 과거와 같은 돈 풀기 전략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자산 가격의 거품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국가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지 아니면 냉철하게 생존 전략을 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도 준비할 방법은 있으며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만이 이 거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당신의 자산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짜는 리밸런싱에 있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부동산에만 당신의 전 재산을 올인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위험한 시기일수록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본이득형 투자가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형 자산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까지 손가락 빨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확실한 현금을 꽂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지키는 거주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언젠가 다시 폭등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냉정하게 주거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자산 재편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빚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빚이 많다는 것은 금리 변동이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같은 외부 충격에 발가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간신히 이자를 내며 버틸지 몰라도 진짜 위기가 닥치면 과도한 빚은 당신을 가장 먼저 침몰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늘려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소득원이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단 하나뿐이라면 당신의 경제적 생명은 회사의 운명에 저당 잡힌 셈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 당신의 삶도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월급 외에 돈이 들어오는 별도의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퇴근 후 부업을 하든 프리랜서로 뛸 수 있는 기술을 익히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는 것은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취미가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한 우물만 파다가 그 우물이 말라버리면 그대로 죽는 시대이기에 여러 개의 작은 우물을 파두어야 가뭄을 버팁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 자신의 능력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시장이 붕괴되어도 당신 머릿속의 지식과 손끝의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가 망하든 경기가 어렵든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계급장을 떼고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때 나에게 돈을 지불할 곳이 있는가? 명확한 답이 없다면 지금 당장 온라인 강의나 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공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도 당신이 피땀 흘려 익힌 능력의 가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빨간 불을 켜며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이 쏟아내는 희망 섞인 메시지와 화려한 통계 수치에 가려 대다수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해도 당신의 얇아진 지갑과 텅 빈 통장은 지금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애써 현실을 외면하며 모른 척할 것입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삶이 무너지는 재앙이 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하고 빚을 줄여
몸집을 가볍게 하며 현금을 확보해 다가올 기회를 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힘겨운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직장을 잃고 가게 문을 닫으며 평생 모은 집을 헐값에 넘기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아 오히려 더 큰 부를 거머쥐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은 위기가 올 것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여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 갈지 파도를 타고 넘어갈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부디 화려한 숫자가 가리고 있는 진실을 꿰뚫어보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난의 습격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냉혹한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깨어있는 당신의 정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경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